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1차 평화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최은영입니다. 이번 학기 평화학 포럼은 평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인류학 전공 부교수이신 조일동 교수님을 모시고 협력적 구술상을 통해 냉전 대립의 균열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조일동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20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은 크게 두 가지 연구 분야를 지금까지 연구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가 한인 이주, 민족 정체성, 그리고 민족과 국민의 범주 이런 분야로 연구를 하시면서 고려인, 사할린 이주민 등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다른 한 분야는 대중음악 관련해서 대중음악과 영화, 대중문화 등을 연구하셨으며 2023년에는 두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한 권은 다시 한국 영화를 말하다, 다른 한 권은 K컬처 트렌드 2002,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으로 보는 K컬처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한국 대중음악 음악상 선정위원이시기도 하시고 한국 블루스 음악협회의 회장이십니다. 어,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조일동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일동입니다. 그 최은영 교수님께서 제가 뭐 이주, 민족 혹은 뭐 초국가적 이동 이런 이야기와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두 개의 다른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써왔던 논문들도 그렇습니다만 이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고 그 문화 안에는 더군다나 이제 지금처럼 미디어가 아주 현저하게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음악을 들고 이주하는 걸까?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뭐 재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민속 음악을 포함한 원래 자신의 출신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음악을 계속 향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문화적인 어떤 의미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창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중음악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대중음악을 포함한 대중문화와 초국가적 이주 그리고 미디어 기술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하고 있는 학문들도 뭐 당연히 제가 이제 인류학을 했기 때문에 문화인류학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중음악학회, 시각인류학회, 문화학회, 구술사학회 뭐 이상하게 이게 저의 정체성이 뭘까 늘 궁금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해왔던 관심사들이 어떤 하나의 전통적인 의미의 학문 체계에 포섭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발전해왔고 아마 오늘 하고 있는 평화학 포럼 역시 어떤 하나의 학문, 뭐 기존에 주로 정치하게 해왔던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만 이 현상을 이해하고 또 이 현상의 다음 단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학문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협력적 구술사를 통해 냉전 대립의 균열 만들기라고 거창하게 지어봤는데요. 야, 이게 지어놓고 나서, 예, 저희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최은영 교수님과 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막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와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술사를 서로 들려주는 게 과연 이 냉전 대립에 정말로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 뭐 큰 틀에서 보면 혹은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을 해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상호 이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발전시켜 보면 냉전이라고 하는 것 혹은 냉전이
형성되는 것부터가 아, 상호 간의 이해가 부족한 혹은 타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이 고착되어 보이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냉전 혹은 대립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균열을 혹은 균열의 가능성, 좀 작아지네요. 예, 균열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협력적 구술 생애사라고 하는 예, 뭐 공식적으로 있는 이런 뭐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이 용어인데 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었던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진이 함께 진행했었던 귀환 이주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협력적 구술 생애사를 통해서 탈식민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로 같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두 한민족이야라는 말로 그냥 같음으로 덮어버릴 수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뭐 아까 냉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름 혹은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 협력적 구술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부터 책 표지가 튀어나와서 예, 책장 사러 나온 것 같아서 그다니 죄송합니다. 협력적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이 그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과거에 일하고 있었던 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진행했었던 일종의 집단 구술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야기의 구술사 생애사하고는 조금 다른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구술하는 형태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의 이제 큰 이름은 한민족 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란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약 한 8년 동안 이야기꾼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살아온 얘기를 재밌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았어요. 근데 이 모았던 분들의 이제 조건은 1945년 8월 이전에 출생한 그리고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여기서 배경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으로 또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또 더 나가선 국적, 그러니까 내셔널리티까지도 다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코리안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각자의 생애사를 들려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했던 나름대로 굉장히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8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이 8년간 진행했던 결과물을 2022년에 공감대화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제가 그책 표지를 띄워놨는데요. 예, 표지가 저도 꼭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저장을 맡아주신 최은영 박사님을 포함해서 저희 8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연구원들이 이제 각자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 실제로 어떻게 또 어떠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그 중에서 한 부분에 제가 이제 집중하면서 제가 좀 주목했던 내용이고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는 아직 서점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감대와 책을 한 권씩 읽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협력적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한 사람의 삶을 보통 듣는 것이 이제 구술생애사라고 하죠. 이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삶을 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섭외를 해서 보통은 이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한 2회, 3회 정도에 걸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이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술 생애사를 두고 한때는 뭐 정확한 사실을 모아내는 것, 어떤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이 사람의 생애를 들음으로써 이제 발굴해내는 것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술생애사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찾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연구자와 신뢰성을 신뢰관계를 획득한 연구 참여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해의 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내러티브들, 그리고 어떤 표현의 방식들, 이런 것들까지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코리안들을 처음엔 8명으로 했다 나중에 6명으로 좀 확정이 됐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비일상적인 공간,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대학이나 혹은 대학도 아니고 이제 뭐 어떤 그 숙소 뭐 좀 상당히 이제 편안함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숙소 공간으로 모셔서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비일상적이지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개인의 삶을 들려주고 듣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맥락 위에서 살아온 개인들의 경험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것들을 중시하면서 참가자들이 서로 자신하고 전혀 다른 맥락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그러한 계속 강조하지만 실험적인 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참가자 개인 사이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단위에서 나 저 사람 이제 알게 됐어. 뭐 이런 정도의 상호 이해도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층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 나는 좌파로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극우야. 뭐 나는 우익의 입장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을 알고 보니 나와 뭐 내가 적이라고 느꼈던 어떤 국가의 출신이야. 뭐 이러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대방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존중의 태도를 갖고 듣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한민족 혹은 코리안이라고 하면 이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해했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코리안의 역사, 코리안의 경험, 코리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더 큰 틀의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그 큰 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탈식민, 그리고 냉전, 혹은 신냉전까지 이어지는 이 현대사의 변화들 속에서 함께 살아온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삶들이 엮여서 만들어진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참가자들이 그 6분, 초기엔 8분 정도의 참가자들이 비일상적인 공간에 와서 저희가 뭐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했었는데 한양대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그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곳에 좀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지 않은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뭐 자연물도 좀 가져다 놓고 다음에 조명도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좀 낮은 원탁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또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뿐만 아니라 몸짓까지도 서로 이제 상호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혹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충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앉은 6명의 사람들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간략하게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생애를 한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요약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짧은 삶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른 참가자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 동안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그 삶 속에서 요런 게 궁금했어요. 뭐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든가 혹은 뭐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어딘가로 건너뛰었는데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요. 학창 시절 했던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혹은 뭐 결혼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애 얘기로 넘어갔다든가 이러면 결혼하실 때 계속 궁금하다든가 서로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1대1로 만나서 충분히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시간을 보장받고 아주 길게 나누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른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물어보면서 서로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런 거였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걸 중시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보여주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40분 정도는 자신의 삶 이야기를 나눠주는 시간이지만 나머지 40분 정도는 사실은 누군가의 삶을 어떤 화두로 두고 상호 간의 대화를 나누는 이런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책 제목도 공감 대화라고 나중에 책 제목을 만들게 되었던 건데요. 그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작업이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참가자 사이에서 대화를 하면서 상호작용이 만들어집니다. 그 상호작용이 어,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애사가 아니라 함께 생애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사의 진료는 나의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공동 작업의 형태로 생애사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게 아까 45년 8월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다시 말해서 어, 한국에서 귀환 이주를 하려면 이게 1세대 한인들에 한해서는 어, 귀환 이주의 조건 없이 한국 국적을 주게 돼요. 그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70대 이상의 당시로선 지금 80대가 넘으셨겠죠?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는 이 협력적인 구술 사이에 좀 충분한 휴식과 다음에 뭐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좀 보장함으로써 상호작용을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도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공간을 좀 제공하면서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틀 1박 2일 행사를 하면 이러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첫날 10시까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모임에서 좀 설명을 하게 되고 아주 짧은 자기소개, 내 이름은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정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사회자분들이 보통 저희가 남녀를 동수로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자도 두 분이었고 이 두 분의 사회자가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제 삶을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짧게 사회자도 자신의 삶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당신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다. 삶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세션씩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휴식과 또 산책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집니다. 그리고 식사도 항상 모여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저녁 후에 또 충분히 서로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었던 그 휴식 시간 그리고 뭐 주무시는 시간에도 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던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오늘 좌장이신 최은영 박사님도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글을 쓰시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둘째 날도 역시 이어서 삶 이야기 6분이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 모임을 하고 저희가 수료식이라고 돼 있었는데 수료식이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모여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사실 1박 2일을 타인들과 보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축하하는 의미로서의 수료식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참가자들이 저희의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익숙한 시공간으로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편안하다라고는 하지만 이 편안한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낯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도 동갑은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젠더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또 경제력도 전혀 다른 분들이 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40분가량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려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다만 그 이후에 못 들었던 더 궁금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는 방식. 적어도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으로 갖는 거죠. 이 나만의 시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바이어스가 없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혹은 누군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일상적인 경험하고 조금 다른 종류의 전이된 시공간을 이틀 동안 경험을 하고 그리고 수료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간단한 자축의 시간이지만 이 자축의 시간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의례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수료식을 거치고 일상으로 재통합되는 이런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쉽게 말하면 어, 의례적인 시간의 형태인 거죠.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의 규칙이나 혹은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들이 전이될 수 있는 이러한 시공간을 공유하고 이 시공간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 일상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나 혹은 사고방식, 믿음 체계 이런 것들이 교체되거나 즉흥적으로 변이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의례적인 시공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경험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것처럼 즉흥적이고 아주 짧지만 진한 타인에 대한 삶을 듣고 말하면서 일종의 공동체적인 상태, 커뮤니타스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 커뮤니타스는 평생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의례적인 1박 2일 동안 만들어지는 커뮤니타스인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타스의 질은 매우 깊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그래서 짧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깊이 있는 커뮤니타스를 공유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형태를 이제 가지고 왔던 것은 여기 밑에 참고로 적어놓은 것처럼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빅터 터너의 소셜 드라마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부터 저희가 좀 가지고 와서 이러한 비일상적인 의례적 시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적 구술생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저희가 모셨던 어, 예. 빅터 터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의례를 중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 의례적인 시간 속에서 일상의 구조와 규칙이 무너지고 일상과 비일상이 합쳐지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틀지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교정 단계라고 얘기했는데요. 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첫날 10시까지 저희가 모시고 오거든요. 이제 보통 본인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조교들을 보내거나 혹은 조금 더 이제 연구비가 풍족했던 시절에는 이제 전문 기사분을 보내서 이제 복장까지 다 갖추신 기사분이 이분을 집 앞으로 가서 이분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모시고 와서 오는 동안에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학 공간이 다들 좀 권위적이죠. 이 권위적인 공간, 권위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물론 내부는 저희가 나름 신경 써서 자연물도 갖다 놓고 조금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초도 켜놓고 조명도 좀 편안하게 낮은 조명을 해놨습니다만 대학이란 공간에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공간에 온단 말이죠. 이때 굉장히 강한 긴장감이 돕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이 더군다나 남녀가 섞여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를 살았던 많은 분들이
남성들과 혹은 처음 보는 여성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 느꼈던 팽팽한 긴장감, 또 자기 소개할 때 보면 뭐, 어,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나는 뭐, 무슨 청년 활동을 하면서 뭐, 우익 활동을 했다. 나는 뭐,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뭐, 딸로서 뭐, 어떻게 살아왔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 긴장감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면 갑자기 이분들 사이에 굉장히 큰 신뢰감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40분이라는 시간만큼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건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절대 방해하지 않지만 경청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경청하는 사람이 심지어 나와 반대 진영에 있다고 느꼈던 사람조차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 의례적인 상황 안에서 일시적이지만 아주 강렬한 공동체적인 경험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떤 체제나 이념이나 국적 이런 것들을 떼고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이구나. 개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듣고 들려주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개인으로서 서로 존중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뢰를 갖게 만들고자 했던 이 참가자들의 모습은 주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귀환 이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제가 거기에 부제로 현재 진행형인 탈식민과 냉전이라고 붙여놨는데요. 냉전은 이제는 좀 잊어진 것 같았는데, 최근엔 뭐 우리가 신냉전이란 말도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냉전은 정말 다시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요. 또 식민이라고 하는 것, 혹은 탈식민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현재 진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로 모셨던 분들은 뭐 조선족, 고려인, 제일동포, 그리고 한국에 살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모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기회가 될 때는 재미동포, 또 남미 지역에 사셨던 분들, 또 독일에서 삶을 살았던 코리안 디아스포라, 다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들과 한반도에서 정주해 해왔다고 느꼈던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이 탈식민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특히 뭐 조선족이건 고려인건 제일동포 혹은 뭐 제독동포 혹은 남미에 갔었던 1세대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식민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자신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음을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후에 3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재 정체성 안에 여전히 탈식민과 냉전이 녹아있는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한반도 밖에 살고 있는 그래서 내셔널리티로 보면 코리안이 아니지만 에스니시티로 보면 코리안인 사람들이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약 한 750만 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중에서도 1945년 8월 이전에 태어나신 조금 더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긴 합니다만 이분을 포함한 이러한 삶을 살아온 분들을 포함한 분들이 75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러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저희가 모셨던 분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살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갑자기 무국적자이자 외국인이 되어야만 했었던 제일동포, 또 소비에트 국민도 아니었고 일본 국민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사할린 동포, 또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국 49년 이후로 중국 국민이 되어야만 했던 중국 조선족, 또 그 밖에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한반도에서 평생을 살아왔으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민간인 학살 피해자 같은 그러한 아, 국민이 대 비국민에 위치했던 이런 분들,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 독일, 남미 등으로 이주했다가 재입국했다가 다시 재이주하기도 했었던 이런 다양한 이주 속에서 한국인과 같은 에스니시티를 가지고 있지만 내셔널리티로 보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남미 사람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닌 이런 낀 존재로 살아왔던 이러한 세대들, 또 현재는 분명한 법적으로 한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토로했던 탈북자, 이런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달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중심에 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사라고 말하는 이 국사 기반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사 중심의 역사적 사고방식은 한국과 그다음에 한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로 중앙이고 중심이고 핵심 본령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한반도의 역사 혹은 한민족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한반도에 있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혹은 해외에 거주하다 한반도로 귀환한 이주 한인 동포들에 대해서는 변방, 부수, 나머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약자, 소수자, 심지어는 안쓰럽고 불쌍한 존재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이들을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어, 표상하고자 하는지는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 한반도 중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수자로 만들기도 하고 약자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존재로 만들기도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대화 속에서 점점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몇 세대 동안 다른 문화, 다른 사회, 다른 정치 속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한반도 자신의 성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반도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 위니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한국인 중심의 사고방식에 맞추면서 자신을 스스로가 타자화하고 스스로가 대상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타자화하면 타자화할수록 한반도 정주민과 같은 위치에 가려고 하면서 타자화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더 한반도의 정주민들과는 또 다른 위치로 밀려나게 되는 이러한 현실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면 이들을 굉장히 고정된 실체로 봐왔다는 거죠. 즉 타자화시키면서 그 타자도 어떤 개인의 삶이라든가 혹은 이들이 거쳐온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들은 조선족이야, 고려인이야, 제일동포야, 재미동포야. 근데 저희가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살았다라고 하는 분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러시아에 갔다가 북한에 갔다가 다시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또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아, 저 중미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미국으로 갔다 다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뭐 조선족이었다. 아, 저 사람은 고려인이었다. 아, 저 사람은 재미동포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층성을 전혀 무시한 채 그냥 일방화된, 일방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무엇으로 그냥 등치시켜 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삶에, 한반도에 돌아와서의 삶에 있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방패 삼아 살아가기도 해왔다는 사실들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나서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 돌아와서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식민 혹은 식민, 냉전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자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현재 삶을 구성하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그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한국 그 한반도의 해방 이전에 나는 태어나서 일제에 의해서 억지로 이곳으로 간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현재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냉전과 식민을 호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탈식민과 냉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그 45년 전후에 태어난 에스닉 코리안 다수의 구술생의 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공통점은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같으면 저에게 누군가가 뭐 조일동의 삶을 들려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서 태어났는데요. 뭐 어렸을 때 뭘 좋아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시작하는 게 저희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고 아버지가 언제 혹은 저희 할아버지가 언제 몇 년도에 어디로 이주했습니다. 뭐 1919년에 사할린으로 아버지가 이주했고 뭐 4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 그러니까 에스닉 코리안이 한반도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에스닉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한반도와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모 세대로부터 연결지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항상 연결이 됐다는 거죠. 즉, 현재 자신이 가진 사회, 문화, 정치적인, 정서적인 정체성이 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진 것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이전에 한반도, 한국과 한민족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리니어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가 썼던 논문에도 적었습니다만 한 다섯 여섯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우리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 어디서 뭘 하셨는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워낙 존경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분들에 있어서는 아, 리니어하게 이어지는 한반도와의 정체성 연결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 모든 분들의 협력적 구술생애 사이의 시작이 이 지점으로 탈식민 혹은 식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식민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연히 이분들이 일본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혹은 뭐 미국에서 냉전의 와중에 냉전의 어떤 그 극지점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냉전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콜드 워지 않습니까? 근데 콜드 워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전쟁은 전쟁인데 뜨거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감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서류상에 이게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언론에서 혹은 뭐 스파이전일지 모르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면전이 아닌 것이 콜드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했는가? 유럽이나 북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냉전이 외교적인 수사였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반도 혹은 뭐 베트남 혹은 뭐 중국 반도, 중국 대륙 전면적으로 또 아시아 곳곳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다수의 사회에서는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콜드워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냉전이 식민의 경험하고 전혀 동떨어진 경험이 아니라 식민의 연장선 혹은 탈식민의 과정 자체가 냉전과 연결되어 있고 냉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지점은 항상 내전으로 인해서 나의 이웃, 가족, 친구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아주 일종의 피 맺힌 열전에 가까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던 특히 1945년 8월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식민 혹은 탈식민의 과정 그리고 성장 과정 자체가 냉전과 아주 깊이 연결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분들을 저희가 모아놓고선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에선 그 사례가 가장 중요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2013년 4월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자리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했었던 4차 한민족 다문화 3이야기였습니다. 6분의 참가자가 1박 2일 동안 자신의 삶을 들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마 이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은 오늘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 질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좀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에스닉 코리안들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 6분의 출신 지역도 전혀 다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차에는 조금 특이했던 것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이게 대구에서 벌었던 그 1948년 10월 항쟁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을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한 분씩 이런 그 낯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셨어요.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는 오랫동안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고 연좌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항상 타인 앞에 나서서 내가 실은 그 나의 가족 혹은 친지가 좌익 성향의 운동을 하다가 학살의 대상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회차에서만 특별하게 남녀 한 분씩 두 분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분을 모셨던 거죠.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을 모셨는데 이번만 같은 배경을 가진 분들 두 분이 오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강요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방식으로 다른 논의들을 자연스럽게 못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저희가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솔직히 연구자로서의 좀 욕심도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한반도 남쪽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비국민적인 존재로 살아왔던 분이 저희가 그동안 해왔었던 이 프로그램에서처럼 이 안에서 타인과 동등한 위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더구나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던 심지어는 그 뭐 자신들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상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조금 저희의 욕심도 있어서 모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모시면서도 그래서 다른 회차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너무 대립되지 않는 분들을 좀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좀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경험의 첫 번째 분이 바로 가명을 적어놨는데요. 박순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첫날 오전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대구에서 왔고 그다음에 그 10월 항쟁의 유족 회장이다. 그래서 뭐 45년생이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런 데 오는 거 너무 싫어한다. 라고 해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죠. 그러고 나서 울면서 나는
빨갱이의 딸이라고 해서 파혼도 당했고, 그래서 지금 혼자 살아오고 있고, 이런 얘기 하다가 말씀을 갑자기 뚝 끊어버리기도 하고, 저희 연구진은 굉장히 이제 이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의 이야기를 이분이 잘 해주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더 이렇게 힘들게 오신 박순희 선생님이 더 놀랍고 충격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원숙이라고 하는 탈북자 여성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서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 찾아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뭐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놀랬다. 뭐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남쪽에 와서 가족도 다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한반도가 독립을 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우선 혼자 한반도 남쪽으로 자기가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러 올 거라고 했습니다만 냉전이 이제 격화되면서 다시 가서 가족을 데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조부모의 손에 크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도 한반도 남쪽에 가서 다시 이제 재혼을 했던 거죠. 그 가족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는 북쪽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북쪽 가족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만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에 하게 됐던 건데 수진 선생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름을 듣자마자. 그리고 중국 조선족 출신이었던 여성분도 그 이름 나도 들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이 성함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다 가명입니다, 여러분. 성도 바꿨고요. 이름도 전혀 다른 이름인데 도대체 이 이원숙이란 분의 아버지가 뭐였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할까 저희도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아, 이원숙이라고 하는 분은 탈북자분은 단순히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만주국에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한국을 떠난 다음에 데리러 오지 않아서 조부모랑 살다가 여기 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북한으로 이주해서 북한에 살았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북쪽에서 네이티브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 한국으로 탈북해서 오셨던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독립단 막 이러면서 그 이덕승이라는 사람 나도 아는데라고 말씀했던 이분은 조부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평생 중국에 살다가 막내 아들 부부가 한국으로 먼저 이주 노동을 왔고 이 막내 아들 부부가 여기서 손자를 낳는데 이 손자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평생 태어나서 자랐던 중국에서 한반도로 와서 손자를 돕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 어, 이덕승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덕승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저희도 실은 이 구술을 진행하면서 아버지가 남쪽 그 국군 출신이었다. 이원숙이라는 분을 저희가 이제 모시기 전에 아주 간략한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국군 출신이다. 그리고 나는 뭐 만주구에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별로 뭐 아버지 가족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도 그럴 마음이 없다 정도 이야기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군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자세히 찾아보니 이분은 1933년에 만주 국군에서 군의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조선인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했던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래서 조선인들을 특히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조선인들을 체포하러 다녔던 만주국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육군으로 편입이 된 다음에 1948년에 한반도 남쪽 대구 지역과 여순 지역에서 벌었던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했었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 사전 인터뷰할 땐 몰랐다가 이날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 그 박순희 씨는 바로 저
그 이덕승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었던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박순희와 이덕승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이제 박순희 씨는 국군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이제 민간인 피해자의 유가족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한국에서 연좌제로 인해서 비국민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러니까 냉전의 아주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원숙 씨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군인의 딸이죠. 그런데 사실 이원숙이라는 사람의 개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학살을 주도했던 군인의 딸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일종의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물론 이 버림받았던 것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덕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북쪽에 남겨두기 위해서 남겨뒀더라기보다는 냉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냉전의 맥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잃게 됐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숙이란 분은 자기 아버지가 나를 왜 안 키우고 버리고 갔을까라고는 원망이 평생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냉전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박순희 씨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일종의 가해자의 딸인데 저 앞사람이 저 가해자의 딸 역시 어떻게 보면 냉전으로 해서 일생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딸이 만났는데 가해자도 피해자였고 피해자도 피해자였던 이런 상황을 만주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례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 특이하고 예외적 물론 이건 좀 아주 제가 이 논문의 대상으로 삼을 쓸 만큼 아주 강렬한 사례이긴 했습니다만 꼭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뭐 한 분은 한국 전쟁 때 뭐 서북 청년단 활동을 했었고 한 분은 북한군 출신이었고 한 분은 자기랑 가장 친한 사촌 형이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면서 항상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사무쳤던 이런 남성 세 분이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위치에서 그리고 꼭 저희가 그러한 그 이념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냉전이 이분들의 삶 안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뭐 총련과 민단 사이에서 일본에 살면서 이 대립이 뭐 저 사람은 조선어를 쓰고 나는 한국어를 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슬펐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셨던 분은 와, 우리 민족 언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너무 좋았다. 나는 원래 조선어로 된 인쇄 기술자로 살고 있었는데 60년대 중반에 소련에서 더 이상 이제 소수민족 언어 사용을 금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직을 해야만 했었다. 뭐 이런 삶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팠다. 내 삶이 이렇게 잔인했어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슬펐던 모습이 누군가에겐 전혀 다른 방식, 누군가의 가해였고 누군가에겐 슬픔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나의 위치에서 저 사람은 가해자야. 가해자의 삶 안에서는 또 다른 슬픔과 치열함과 잔인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상대화되면서 서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뭐 혹은 이해란 말은 못하더라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저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비춰볼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야기를 하실 게 많을 줄 알았던 그 순희 씨가 사회자가 혹시 그러면 그 뭐 아버지를 이제 그 사망했었던 그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분의 아버지께서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나 더 얘기 안 할래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공식적인 그 협력 구술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저희가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끝나고 같이 시간도 계속 같이 보내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덕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떨렸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사실 제, 현장에서는 저도 이분이 그 이름을 듣고 이름 물어보면서 막 손 떨고 했던 게 저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힘든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이 군인의 딸을 만났는데 이분이 가장 힘들게 하지만 어, 그 딸에게 건넨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랑 화해해라.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꼭 남아있는 가족들과 화해해라라고 하는 걸 몇 번이나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이 어떤 이념이나 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타인의 삶을 충분히 듣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으로서의 이해 정도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삼이야기 이 대화 모임은 어떤 저희가 가해나 피해를 이 사람은 가해자야, 피해자야, 혹은 뭐 이 사람의 피해는 얼만큼이야, 이 사람의 가해는 어떤 정도였어, 뭐 이런 걸 가리거나 혹은 뭐 어떤 체제가 옳아, 어떤 체제는 틀렸어, 어떤 이념은 잘못됐어,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거시적인 차원의 이런 사회적인 구조 밑에 있었던 개인으로서의 삶을 들려주고 그 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말 평범한 궁금증. 저희가 시작할 때 사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질문을 하지 마시라. 정말로 궁금한 걸 물어봐라.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회자가 이제 자기소개를 막 했는데 한 분이 근데 이 교수님은 뭐 자녀는 어떻게 제가 아이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애를 안 낳는 건 죄예요.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담은 질문하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로 그냥 궁금한 거. 아까 아드님 얘기하는데 그 아드님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궁금한 이야기들을 묻고 답하면서 서로의 삶에 담겨 있는 서로 다름, 그리고 그 다름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 타인을 좀 온전한 개인으로 어떤 이데올로기에 가려지는 개인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개인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아주 비일상적인 시공간 안에서 좀 찾아보는 그러한 경험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었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전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지만 다르다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틀리기 때문에 대립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되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노인들이 평등한 40분의 시간을 가지고 또 평등하게 타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삼리학이 대화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 한민족의 역사나 이념을 아우르는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민족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다양한 여러 개의 한민족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한반도에 살지 않았던 한민족 구성원들도 한민족으로서의 목소리와 삶과 역사가 있었고 이 역사들이 실은 한반도와 절대로 질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다르면서도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각과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코리안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개인의 방점을 두면서 이렇게 상호적인 인간적인 이해를 찾는 이 경험들은 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수많은 적대적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단초가 무엇이었을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매번 이 프로그램 1박 2일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대하 소설을 한 6권 읽고 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하 소설의 내용들이 시작은 전부 다른 이데올로기에서 시작했는데 끝은 상대방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내지는 저 상대방, 정말로 미웠던 저 상대방이 저 사람의 삶의 맥락 안에선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구나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모임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치유의 가능성들 혹은 치유의 어떤 실마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경험들이 이 안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좀 저는 자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적인 경험 속에서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와 상대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뭐 금방 화해와 치유 뭐 이런 거창한 이름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서는 저 사람 뭐 이를테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 빨갱이란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칼 들고 뛰쳐나가게 뛰쳐나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서북 청년단 출신의 할아버지와 북한군 포병 장교로 사셨던 탈북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적으로 살았던 분인 거죠. 이런 분들이 그날만큼은 서로 건배하고 어깨 동무하고 뭐 같이 살아갑시다. 전쟁은 앞으로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상대방을 뭐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은 좋았어. 뭐 이런 기억 정도는 남을지 몰라도 이분이 갑자기 나는 이제 뭐 빨갱이들도 이해하게 됐어. 나는 뭐 서북 청년 이해하게 됐어. 이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온전한 개인으로 저 적이라고 내가 느꼈던 사람과 한 자리에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어깨 동무도 하고 상대방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상대방 누구를 뭐 가해자니까 처벌하자 혹은 뭐 나의 피해를 증언하자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대화의 수준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한민족, 단일한 공동체, 우리는 단일민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 단일민족이라는 서사 안에 사실은 얼마나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왔는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맥락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음에 대한 강박 없이도 다름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름들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음을 좀 저희가 성찰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폴리 코리안 에스니시티라고 저는 논문에서 한번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다양한 한민족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한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평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도 모양이 하나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평화, 다양한 형태의 공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협력적 구술생애사를 진행해 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20년에 제가 발표했던, 여기도 적혀 있는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논문보다 조금 더 쉬운 글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감 대화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 글이라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오늘 뭐 질문 주시고, 또 질문으로도 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요즘 논문이 어디서나 PDF로 열려 있습니다. 예, 논문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일도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Q&A 세션인데요. 질문을 채팅창으로 받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을 열겠습니다. 협력적 구술생애사라고 말씀하신 게 연구 방법론이자 실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분들이 냉전과 탈냉전, 분단, 식민, 탈식민들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배우는 학술적인 자리이면서 동시에 공감대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른 사람 삶에 다가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모색해가는 실천의 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구술생회사라는 것이 연구 방법론이자 실천의 장인데 연구 방법론으로서는 이 협력 구술생회사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1박 2일 동안에 이러한 어떤 기획된 이 세팅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하는 이것이 학술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어려움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천의 영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실천을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의 가치는 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대화 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 프로그램이 평화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이러한 목적 가운데 되고 있는 다른 대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영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조금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에서 2012년에 시민인문 강좌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이제 시민인문 강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일반적인 방식은 그런 겁니다. 김명 공서 인문사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지식을 공유한다, 확산한다. 근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서 비슷한 내용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 단계에서 저희가 있었던 곳이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곳인가라고 보니까 안산은 85년도에 만들어져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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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누가 있지라고 안산을 막상 살펴보니 그냥 단순히 저희가 조선족도 있고 여기 고려인도 있고 뭐 어, 제일동포들도 여기 모여 살고 하고 탈북자도 모여 있대. 그리고 한국인도 전부 이주민이래. 이 정도였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섭외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막 만나러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탈식민과 냉전의 이야기가 공업도시 안산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탈식민과 냉전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던 내 주변이 물론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서 어 이제 구술생애사를 참조를 하면서 이제 충분히 오랜 삶을 살아오셨던 연륜이 있는 시민들의 삶을 들어보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연륜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보니 탈식민과 냉전이 이렇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의 이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독일에서 저희가 봤었던 이 대화 프로그램을 좀 참고하게 됐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독이 된 이후에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 사이에 서로 다른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적 의식, 뭐 자본주의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의 다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러한 사례들, 더 나아가서 KGB의 KGB가 아니라 하여튼 비밀 경찰의 어떤 추격을 받았었고, 이 추격을 피해서 서독으로 이주했다가 통일된 이후에 동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고, 그러니까 경청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그 갈등 상황들을 풀어나갔던 해외 사례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도 수많은 그 남미의 독재 과정에서 벌였던 민간인 학살. 이 민간인 학살이 가해자, 피해자가 실은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경찰과 혹은 군인과 마을 주민의 남은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화해시킬까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저희처럼 뭐 1박 2일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삶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리고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좀 사례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도시의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려던 것에서 그냥 단순히 도시 이야기에서 냉전, 탈식민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을 어떻게 우리는 뛰어넘어가 보실 뛰어넘어가 볼 수 있을 것인가로 좀 이야기가 저희도 내부 안에서 2012년과 13년 사이에 포맷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 좀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험적인 실천 프로그램인 동시에 이게 이제 연구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근데 저희가 가장 겪었던 큰 어려움은 섭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를테면 구술생애사를 수집한다라고 하면 저도 뭐 지금도 국사편찬위에서 구술생애사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저희가 선생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이제 미리 연락을 드리고 뭐 소개를 받아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서 선생님의 삶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한국 사회에 기록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해 주세요. 더군다나 이제 연구자들이 찾아간다는 점에서도 이게 뭐 연구자의 권위 뭐 이런 것들 저도 싫지만 일정 부분 이제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런 측면 가끔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선생님의 구술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오셔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 질문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더군다나 누가 또 와요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분들도 모시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우선 나는 그런 사람이랑 같이 못 있어요. 아까 뭐 무슨 그 탈북자인데 서북 청년단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혹은 뭐 난파 간첩과 무슨 뭐 우익 활동하셨던 분, 나는 저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이분들을 설득해서 모셔오는 게 사실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의례적인 시기 경험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가장 저희가 보기에 대립했던 시작할 때 가장 팽팽한 긴장의 양측이 끝나고 날 때 보면 가장 친해지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어울리는 분들이 되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섭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섭외가 사실은 불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1박 2일을 진행한 다음에는 사실은 매번 놀라운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섭외였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려운 동시에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갖고 있는 코리안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 저희 집안에도 저희 큰할아버지가, 저희 외삼촌이, 뭐 저희 누가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갖고 있고 적어도 프랑스 내셔널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미 한반도의 정주민이라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주를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천 프로그램을 뛰어넘어서 이게 어떠한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어, 단순히 어떤 사회 갈등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의례적인 시공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실천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저는 뭐 제 논문에서 제가 고프만부터 빅터 터너까지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이유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타자를 이해하는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저는 이제 인류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성과였다라고 자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을까요? 아직 들어온 질문이 없나요? 기다리면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다름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진행됐던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하게 된다면 20대 남자와 20대 여성을 놓고 젠더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태극기부대 할아버지와 광장에 있었던 여성분들을 놓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했던 시도 중에 하나는 베트남 참전용사와 그다음에 다른 쪽에 있었던 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 대화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다름을 뛰어넘는 어떠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길 바라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어떠한 메소드, 방법이길 바랬던 거였는데, 그렇다면 아까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전쟁의 일상화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일상의 차원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실천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구조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시적인 차원과 연결됨으로써 작동할 수 있을까? 그냥 들으면서 참 좋고 무언가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 앞서 질문에 참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즈음에, 어, 저희 이제 연구팀의 연구 책임자셨던, 저희 아까 그 책에도 공저자셨던, 정병호 선생님께서, 탈북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런 이제 같은 공감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탈북민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뭐 반감 혹은 공격적인 사고방식 여기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았던 평범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삶 안에서의 탈북민과 나 사이의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면서 일종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이해 프로그램으로 좀 발전시키기도 했었고요. 또 탈북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그리고 다른 해외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시민단체, 한 30년 이상 활동한 시민단체였는데 이런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좀 갈등도 생기고 또 시민단체 떠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사실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와 실천의 이 실천이라고 하는 그 매개로 모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생겼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이 프로그램 한참 진행하던 즈음에 한 시민단체가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시민단체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뜻으로 함께했던 이들 사이에 실은 인간적으로도 갈등이 너무 심각해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루짜리로 좀 이제 조금 바꿔서 이 프로그램 처음에 참가했던 10분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 한번 진행을 해봤었어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어, 일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창립 기념회에 이분들이 모두 맨 앞줄에 함께 앉아서 진행했다는 거죠. 이게 뭐 별거 아닌 뭐 창립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저 단체 사람들은 보지도 않을 거야라고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진 않았겠습니다만 최소한 저 사람은 저 때 저런 맥락에서 저런 행동을 했었구나. 이 사람은 저런 맥락에서 이렇게 떠났구나. 서로의 상처를 덮어줄 수는 없어도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별거 아닌 일상에서의 오해와 상처들이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커뮤니타스를 만들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은영 쌤께서 질문 주셨던 이 전쟁의 일상화, 이 전쟁의 일상화가 과거처럼 무슨 그 전체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있는 국가에서 이 지도자들이 과거였다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형태로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형태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 안에서 전체주의적인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우경화되고 있는 사회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혐오와 오해와 혐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만일 한국 사회에서 또 미국 사회에서 어, 뭐 이스라엘 사회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뭐 영국에서 지금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 우경화의 핵심이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보다는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의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수자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 대화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이념적인 문제의 대화 혹은 뭐 페미니즘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방식에 대한 대화, 이렇게 가면 결론이 없는 대화겠지만, 페미니즘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반페미니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살아왔길래 나는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문학 안에서 들려주는 경험들을 한다라는.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경험들이 확산된다면 그렇다면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현 예, 어쨌든 이게 이미 벌어진 전쟁을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일반인들이.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만들어진 이유는 실은 민주적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포용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는 저희가 진행했었던 공감 대화 혹은 뭐 협력적 구술생애사 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갈아 끼워야 돼서.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수정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구술 프로그램 후에 그 후에 이 참여자들을 다시 가서 만나서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만남에서 협력적 구술생회사를 했던 이 대화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경험이 이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혹시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모두를 다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
이거 뭐 저희 프로젝트의 문제는 아니었고 제 개인적인 연구의 차원에서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사할린에서 영국 귀국하신 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요 구술생애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술생애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 라디오를 사할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 6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뭐, 음방울 잠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3,000km 떨어진 사할린에서 어떻게 한국 라디오를 듣지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이제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뭐, 정례화된 추적 조사는 아니었고요. 제가 개인적인 이제 차원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서 찾아뵀었던 적이 한 6분 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건 뭐였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만났을 때, 어, 한국 사회에 대한 이분의 학교에서 느꼈던 굉장히 강한 그 배척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한국이 너무 고맙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영주 귀국자로 살기 위해서는 영주 귀국 단지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을 다 맞춰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분들의 삶에 절대로 주장할 수 없으면서도 수용해야만 하면서도 항상 불만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만으로 우리끼리 모이면 막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것들이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한반도에 쭉 살았던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구나. 혹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저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자리에 온 다음에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나 스스로를,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고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분이 말만 하면 사실은 단어는 일본어가 너무너무 많고요. 러시아어 악센트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는 한국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주 일상적인 영역에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오히려 이분은 이해하게 됐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극적으로 만났던 이 탈북자와 그다음에 그 대구 민간인학살 피해자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 저도 추적 조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가늠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봤던 짧은 사례에서는 이분들이 엄청난 구체적인 타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곳,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저의 경험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문희 선생님 질문입니다. 협력적 구술생애사 방법은 개인의 삶이라는 개인의 차원과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차원이 동시에 드러나는 특징이 엿보입니다. 연구자 관점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재구성되는 한민족 정체성이 의미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참여자 개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개인의 가족 서사 안에서 봉합되는 지점도 있어 보입니다. 숙녀자들은 식민, 탈식민, 냉전 담론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실까요? 참여자들은 식민, 탈식민, 냉전 담론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 개인의 서사 속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상처들이 봉합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작동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이분들의 연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분들이 뭐 고려인, 조선족, 제일동포, 재미동포, 그다음에 제독동포 그것도 저희가 연구하던 시절 70대 이상의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 식민, 탈식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그 주제였다는 것일지 이분들의 얘기가 전부 이걸로만 흘러갔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렸던 것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삶에서 여전히 현재까지도 식민, 탈식민,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혹은 상대방과 어떤 그 마찰의 지점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그 마찰이 봉합되는 지점들이 전부 이러한 아, 식민, 탈식민, 냉전 요 맥락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실은 저는 그 이야기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빨갱이 담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3년 동안 점점점 수면에 올라와서 어, 길거리로 지난 6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 안에 식민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가 이번에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참여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차원의 상호작용이 나오는 순간 항상 부딪히는 결들 안에는 언제나 식민 탈식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 항상 발화점으로 존재했다. 이 담론으로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탈식민과 냉전의 담론으로부터 논의가 발전되어 나아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멘트를 한 분이 주셨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시는 이철수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 사이, 고려인 동포, 중앙아시아, 사할린 동포 등 그 다양한 경험을 공유, 공감하는 구술협력, 공감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항일 독립운동 유공자와 친일 후손과의 대화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치와 공간에서 서로를 공감해 보겠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고 가장 바라는 코멘트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연구자로서 연구이기도 하지만 실천적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cholar in Action이라고 말하는 실천적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조차도 현실 세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긴 시간의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거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으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병호 교수님이 이 마음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어, 다음, 어, 평화학 포럼은 제32차 평화학 포럼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의 전익영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 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라는 주제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31차 평화학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